대통령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수단이 뭐냐? 그 수단에 해당되는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켰어요. 이름은 오빠 법안이라고 OBBBA 법안인데 이게 테크 산업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 강정수 박사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빠 법안이가 어때요? 너무 저속한가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외우기 쉽죠. 뭐. 근데 원래 풀네임은 OBBBA니까. 네네. Big Beautiful. One- 사실은 핵심이죠. One Big Beautiful Bill 아, Act. Act. 네. 아. 근데 하여튼 뭐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트럼프시고 그냥 우리가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마가는 뭐 미국을 거대하게 위대하게 네, 이거는 네. 또 이제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이렇게 이름을 네. 붙이는군요. 그래서 무슨 여기에는 사실은 트럼프가 이번 2기 집권에 이루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이 사실은 들어갔다. 또는 최소한 내년 11월에 있을 2026년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를 향한 네. 모든 정책들은 다 들어갔다. 왜냐하면 세제 정책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그 에너지 정책도 들어갔고 복지 정책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민자 정책이 또 들어갔고 그리고 국방 정책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는 거예요. 다 집어 그러니까 빅이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 빠져 있고 있는 것은 AI죠. AI 부분만 빼고 있는데 사실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AI와 관련돼서는 매우 이 AI 발전을 저해하는 네. 가로막는 네.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부분도 설명을 천천히 드리겠습니다만 이건 대단히 종합적인 에너지 산업에도 관련이 돼 있고 뭐 세금과 복지 당연히 기본적으로 재정 정책이니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민자 정책, 국방 정책 이렇게 해서 크게 이 큰 틀에서 좀 보시면 좋은 큰 부분입니다. 빅법이죠. 언론의 감세 법안이라고 많이 알려졌는데 네. 그것만은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거대한 법안이군요. 그렇죠. 감세라고 이제 많이 이제 부자 감세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복지 정책을 또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흔히 말하는 이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 복지와 관련된 의료 정책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수 있는 음식 교환권, 뭐 이런 것도 관련이 돼 있고요. 사실은 또 혜택도 있어요. 뭐 자녀를 한 명 두면은 주식해라. 네. 그래서 $1,000려면 주식 우리가 사줄게. 주식할 계정 열 수 있는. 그래서 트럼프 어카운트라고 해서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는 부모들은 연 $5,000, 자식은 1인당 $1,000. 이걸 국가가 몇 년 동안 지원해주면서 일종의 펀드, ETF를 살 수 있게끔. 1년에요. 네. 그러니까 뭐 큰 돈 아니지만 이것이 누적되고 누적되면은 어쨌든 국가에서 150만 원 그냥 준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1년에. 네. 자녀 한 명당 1년 신생아. 그렇죠. 신생아 한 신생아 명당 1년에 150만 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그래서 이 복지 정책도 있다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뷰티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그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도 우리 아이 적금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네. 우리 아이 적립 펀드. 네, 그래가지고 유사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십만 근데 원씩 이렇게 계속 매칭해서 네. 펀드 가입해 주는 거 있는데. 네, 이 부분이 그런 있고, 것들이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민 요즘 미국에서 가장 큰 사회적 이슈죠. 사실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여러분 이제 ICE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이민 단속국이라고 있는데 네. 여기 예산을 10배 증액. 근데 여기 10배 증액에는 단순하게 거기에 인력을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특히 멕시코와의 국경에다가 높은 콘크리트 벽을 쌓게 되는 거죠. 그런 일종의 이 건설 이 경기가 좀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 예전에 트럼프 일기 때 멕시코와 국경에 벽 쌓지 않았어요? 쌓았는데 그게 흔히 말하는 이 전체를 다 쌓지는 않았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과거 프랑스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1차 대전 때 마지노라는 우리가 마지노선 마지노선. 마지노선은 이 사람이 우리가 막 한국말인 줄 아시는데 마지노가 프랑스 국방장관의 이름입니다. 마지노. 그래서 마지노가 만든 선, 즉 독일을 막기 위해서 이것처럼 정말 촘촘히 쌓는 것처럼 정말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다가 정말 마지노선을 쌓고 있는데 지금 시멘트 벽을요? 네, 시멘트 벽을 원래 예산이 연간 100억 달러인데 지금 1,000억 달러까지 증액하겠다라는 거고요. 국방비 예산은 원래 국방비 예산을 줄인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아 맞다. 매년 일론 머스크가 막 가서 해서 매년 3분의 1로 6%씩 깎겠다고 했는데 지금 국방비에다가 그냥 추가로 1,500달러 더 주겠다. 1,500억 달러. 1,500억 달러. 네, 그러니까 대단히 작지 않은 돈이죠. 큰 증액을 돈이죠. 했어요. 예, 증액을 이렇게 되면은 이제 네. 국방부에서 무기 구매라든지 현대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들이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지가 이제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그래도 감세 법안이라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민 단속국에도 돈을 더 써, 국방에도 돈을 더 써, 뭐 아이들한테도 돈을 더 써. 그러면은 이게 세금을 깎고 쓰는 건 더 늘리면 이게 적자가 커질. 그렇죠. 그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죠. 이것이 미국의 이제 기관 중에 CBO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콩그레스 버젯 오피스라고 해가지고 우리식으로 하면 국회에 있는 예산처 같은 곳인데요. 그러니까 이 미국 하원에서 네. 이러한 세금 정책이나 이런 조세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후폭풍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네네네. 앞으로 미국의 이 부채가 28조에서 2.8조에서 3조 달러 더 증가할 수 있다. 그냥 대략적으로 한 4조 달러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건데 네네네. 앞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미국만 해도 벌써 25조 달러의 부채가 있잖아요. 국가 부채가. 그리고 지금 매년 1조 달러의 이자를 내고 있거든요. 아 이게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돈들이 1조 달러 이자면은 1,400조 원을 네. 이자로 이자를 매년 1년에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그 1조 700조 달러를 원인데. 뭘로 내겠어요? 또 국채를 또 발행하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국채의 부분이고,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갚는 이자를 내고 또 빚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대단히 민감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지 않냐 나중에 국채 금리도 네네. 오르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장은 이거를 관세 수입으로 보완하겠다. 관세로 지금 보완하겠다. 우리한테 때리겠다는 그 관세.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여러분 이제 감세 정책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부자 감세죠. 부자 감세라고 한국에서 많이 비판하는데 중산층 감세는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중산층 감세 자체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같이 흔히 말하는 복지 국가에서는 정부가 쓰는 복지 예산이 사실은 대단히 크잖아요. 네. 이거는 중산층도 포괄할 수밖에 없는 중산층에서 세금을 걷어야만 이 복지 국가가 운영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중산층을 증세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정책에서 가끔씩은 중산층을 좀 세금을 깎아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너무 부담이 크다고. 네. 그러니까 중산층이 세금 내지 않으면 복지 국가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산층에 대해서는 그렇게 국가 정책에서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복지 국가라고 기본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부자 감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자 감세의 핵심은 뭐냐면 2017년에 트럼프 1기 때 했던 네. 이 감세 조치가 그 유효 기간이 올해로 끝나요. 이걸 이제 연구화해 주는 거고 또 하나 요번에 이제 서민들한테 추가된 거는 선거 공약으로 나왔던 거 팁 주는 거. 미국에서는 네네네. 팁이 여러분 뭐 10%에서 20%까지 붙은 거. 그거는 소득세에서 면제해 주겠다. 네. 그리고 뭐 흔히 말해서 밤에 야간 근로하는 거, 주말 근로하는 거 이것도 소득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이런 부분에서 서민들에게는 혜택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요번에 있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벤처를 투자했다. 네. 여기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감세해줬어요. 깎아줘요. 근데 이거 벤처 투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엄청나게 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벤처 투자자들의 양도소득세를 축소해줬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의 부자 감세로 대표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항상 이 공급주의자 이러한 재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낙수 효과죠. 왜 부자들이 세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더 투자할 거다. 그리고 정말로 VC가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를 해도 양도소득세가 적게 되면 네. 그럼 벤처 캐피탈 더 투자할 거다. 네. 이렇게 되면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거고 네. 그럼 국가 수익이 올라가서 결국은 재정 적자로 가지 않는다. 이것이 사실은 벌써 한 50년 된 믿음인 거죠. 50년 동안.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현실로서 다가왔던 적은 많지는 않거든요. 어떤 이러한 구조를 이번에 말씀하셨던 오빠 법안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빠 법안이.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네. 이번에 제가 지금 에너지 부분을 얘기 안 했는데요. 저는 가장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에너지 부분 중에 저의 관점에서는 제가 뭐 재정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깊게 뭐 말씀을 드릴 일은 아니니까요. 가장 크게는 이 에너지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즉 값싼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태양광이나 여러분들이 사실 저희가 윤석열 정부 동안 세상의 변화를 저희가 놓쳐온 것은 에너지 가격, 태양광 가격이 급강하했습니다.
급강하해서 정말 가장 에너지를 그러니까 킬로와트를 생산할 때 가장 저렴한 비용이 지금 저렴하게 되는 게 태양광이거든요. 태양광이 지금 석탄 수준으로 낮아졌거든요. 네. 심지어는 석탄보다 낮아진 경우도 있고요. 규모를 좀 더 크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단히 많은 보조금을 줬었죠. 이 보조금을 완전히 삭제했다라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예를 들면은 이제 다양한 혜택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도 사실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자꾸 중국산 원자재를 쓰면은 보조금에서 제외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트럼프 정부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관계없이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한 어떤 세제적인 혜택들을 다 없앴다라는 것.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 자동차 의무화를 폐지하면서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금 7,500달러까지 주고 있는데 네. 올해 9월 말로 9월 30일자로 해서 그것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끝나게 되면은 뭐 당연하게 테슬라라든지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곳들에게도 전기차 판매에 영향이 있겠지만 한국의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GM하고 혼다하고 같이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미국에. 네, 배터리를 짓고 있고 여러분 SK 온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대표 배터리 생산 기업 세 군데가 배터리 다 3사네요. 3사가 미국에다 지금 대형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열심히 지었어요. 물론 여기에 보조금이 바이든 보조금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보조금도 올해까지만 줍니다. 올해 안에 완공하면 되긴 돼요. 해서 생산하면 되는데 팔려고 했더니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지게 되면서 GM하고 포드가 전기차 판매가 급강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투자 수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그런데 이 배터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 배터리에다가 밸류체인이 있어서 양극재, 뭐 전해질 물질, 이거 여러 가지 그 밸류체인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다 피해를 입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배터리 또는 2차 전지 산업 전체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뭐 한국 그 배터리 3사도 문제지만 테슬라 투자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테슬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테슬라는 사실은 이번 법안이 여러 가지를 포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은 큰 저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9월 말로 끝나게 되면 사람들이 10월, 11월, 12월에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조기에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7,500대가 살라지니까. 그러면은 GM 포드부터 미국의 전기차가 흔히 말하는 7, 8, 9월 3분기 때는 많이 팔릴 거예요. 오히려 많이 팔린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한 대당 7,500불씩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많이 주는 겁니다. 1,000만 원 가까이 되네요. 그러니까 많이 주는 건데 이 부분이 사라지는 것이 9월 말이면 3분기는 문제가 없죠. 근데 테슬라에게 손해가 되는 건 뭐냐면 탄소 배출권 거래의 부분이 없어져요. 이거는 사실 미국 연방에서 한 것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가 이걸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탄소 배출이 많은 차량을 팔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 안 하는 곳에서 탄소 배출권을 사야 돼요. 그걸 테슬라한테 대부분 사왔던 거죠. 근데 이 캘리포니아 주법하고 연동이 돼 있는 자동으로 연동돼 있는 미국의 주가 12개 주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캘리포니아 주가 환경법을 바꾸면 나머지 주는 그냥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미국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탄소 배출권이 유럽에서도 어느 정도 매출이 들어오는데요. 테슬라가 작년에 27억 달러를 벌었어요. 탄소 배출권으로. 그럼 이게 순이익이 이건 그냥 100% 순이익이잖아요. 비용 하나도 안 들이고 그냥 지갑 열어놓으니까 27억 달러가 들어온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3,500억 원? 네, 이런 것이 들어오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축소될 수 있고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축소가 될 거고 내년부터 이제 아예 없는 거죠. 이 부분은 테슬라에게는 대단히 순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배터리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삭제보다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3조 5천억 원인데요. 생각해 보니까 27억 불. 그렇죠. 27억 불. 엄청나게 큰 돈이죠. 엄청나게 큰 돈이죠. 막대하게 돈이죠. 이거를 순이익 100%가 순이익이니까. 근데 그게 완전히 안 팔려 버리게 되나요? 그럼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가 화가 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지금 요 법안하고 오빠 법안하고 관련해서 여기에 의회 가서 얘기하다가 화가 나서 막 욕하고 그랬던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슬라는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이 저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에서 친하면서 얻었던 정보에 입각한 신속한 대응 능력이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미중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LFP 배터리에 대해서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에 관세를 매길 수밖에 없는 정부라는 걸 일론 머스크가 미리 알게 되죠. 그래서 올해 초에 조속하게
LFP 배터리 공장을 생산 공장을 짓습니다. 아, 직접. 네, 근데 보통 이런 공장 지면 2, 3년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만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3원 개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LFP 배터리에 대한 노하우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테슬라가 어떻게? 근데 테슬라는 LFP 배터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어디에 네. 있습니까, 여러분? ESS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메가팩이라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성장하고 있는 곳이죠. 생산 공급량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2배로 늘렸고요. 네. 그러니까 뭐 상하이에도 공장은 있지만 여기에는 다 LFP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수익률이 보통 29%에서 33%예요. 네. 근데 만약에 관세가 25%가 붙어버리면 만들어도 남는 게 없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건 심각한 사업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급하게 줘야 되니까 그래서 벌써 9월 말이면 9월 초면은 가동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CATL 가가지고 공장 설비를 뜯어갖고 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똑같이 사갖고 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카피해서 집어요 버려요. 아. 그러니까 대단히 생산 속도가 그러니까 이 공장을 만드는 건설 속도가 빨라져서 거의 지금 완공 단계라는 거예요. 아. 이러면 이 부분에서 충격이 완화가 되고요. 네. 자, 우리가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테슬라가 중저가 차량을 공급한다 그랬는데 원래 올해 상반기면 6월인데 6월까지 아무 소식이 없고 연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네. 로이터에서는 취소됐다 보도한 건데 요즘 이제 테스트하는 차량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가 사진이 찍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여기에다가 중저가 차량을 만들려면 여러분 전기차 전체의 비용 구조로 보면 50%가 넘는 것이 배터리 가격이거든요. 네, 네. 아. 그럼 여기다가 25%의 관세를 붙인 중국에서 구매한 CATL의 LFP 배터리를 집어넣으면 네. 중저가 차량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네요. 중저가가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직접 만들게 되니까 관세가 안 붙잖아요. 여기 그리고 광물도 본인들이 리튬 정제소가 있기 때문에 광물도 중국 걸 안 써요. 아.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저렴하게 원가도 좀 더 싸게 공급을 할 수가 있고 LFP 배터리를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 저렴한 배터리를 테슬라의 중저가 차량에 집어일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7,500달러의 보조금이 끝나는 시점부터 중저가 차량을 출시하는 것이 경영학적으로 맞죠. 그러면 10월부터는 사람들이 보조금은 없어도 될 정도로 저렴한 자동차가 미국에서 판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에는 저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비판했던 건 뭐냐면 기술의 진보에 눈 감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를 지금 다 죽여버리면 네.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가장 당장의 문제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짓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는 속도하고 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속도하고 같습니다. 간신히 맞추고 있는 셈이네요. 간신히 맞추고 있는데 태양광이 이렇게 동기부여를 없애버리면 태양광 프로젝트가 속도가 둔화될 수 있잖아요. 그럼 속도가 둔화되면 AI 데이터 센터도 짓는 속도가 늦어질 수 있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를 늘리려면 태양광을 많이 해야 한다. 그렇죠. 이런 왜냐하면 관계가 있군요. 태양광은 1년에서 2년이면 전기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뭐 저는 원자력 발전소 찬성해요. 근데 보통 7년에서 10년 걸려요. 시간 차이가 많이 나네. 엄청나게 나죠.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 지면 여러분들도 잠실에다 짓겠다 그러고 용산 기지에다 짓겠다고 그러고 목동에다 짓겠다 그러면 대부분 소송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지방에다 줘도 지역에도 줘도 소송은 반드시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소송 없는 원자력 발전소는 없고요. 유럽에서도 소송 없는 원자력 발전소는 없고요. 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그렇죠. 아니고. 어느 동네도 아무리 안전하다 그래도 여러분 집 앞에 지면 여러분들 그 용납하시겠어요?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전한데 SMR 왜 잠실에는 못 줘요? 야구장 빼고 거기 지면 되죠.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7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SMR도 지금 아직 상용화가 안 됐고요. 그러면 7년에서 8년 뒤에는 그러면 AI를 그 사이에 쉬자는 건가요? 데이터 센터 짓지 말고 엔비디아 칩 만들지 말고 우리 잠깐 중국에게 우리 휴전 AI 휴전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말을 듣겠어요 지금. 이게 안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좀 비슷한데 트럼프가 유튜브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와 관련된 유튜브를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걸 거의 문화 전쟁이라고 보고요. 재생에너지는 좌파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거의 부정선거 믿음 뭐 네, 이런 거랑 그래서 비슷한 것 알렉스 같아요. 앱스타인이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름이 또 하필이면 앱스타인이라서 예전에 그 성추행 제프리 앱스타인 그 성추행. 앱스타인은 아니고요. 네. 알렉스 앱스타인은 철학을 전공으로 했던 미국의 보수 에너지 전문가예요. 네. 이 사람이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 싱크탱크도 운영하면서 보고서를 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 재생에너지는 이 태양광과 풍력은 암과 같은 그러니까 와. 페타닐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요. 펜타닐.
그래서 이 암을 제거하는 것, 페타닐을 없애는 것은 우리가 문화 전쟁과 같은 것이다. 영광스러운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이 재생에너지라는 것은 좌파 활동가를 키울 수 있고 민주당의 저변을 확대하는 길로 봐라 바이든 정부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정치화 시켜버립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있는 기술의 발전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거든요. 저도 안타까운 게 한국도 좀 겪었잖아요. 재생에너지를 너무 이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기술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고 기술적으로 볼 때 이것이 더 저렴하면 하는 거고 더 비용이 비싸면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미 비용이 저렴해졌거든요. 유지 비용도 메인테너스 그러니까 유지 비용도 저렴해졌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면 기술 진보를 완전히 무시한 법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바로 에너지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석탄과 이런 부분을 하자는 거예요. 석탄에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석탄에 보조금 그러니까 전기를 쓰려면 그거 석탄 써라라는 거고요. 심지어는 석탄 수출하면 수출하는 것도 보조금 주겠다. 그래요? 이야. 그리고 석유 뭐 예를 들자면은 발전소를 짓거나 천연가스 발전소를 지면은 그 해에 감가상각을 다 하게 해주겠다. 야. 여러분 감가상각이라는 건 비용이잖아요. 비용 그렇죠, 처리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원래는 이것을 연도별로 나눠서 하잖아요. 그렇죠. 1년에 몇 조금씩 오랫동안. 근데 이걸 네. 그 한 해 다 해버리게 하면은 이게 사실은 보조금이거든요. 세금을 확 줄이는 거죠. 확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투자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석탄 발전소, 천연가스 발전소는 더 줘라. 야, 석탄을 장려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이제 이 역행하는 거죠. 특히 미국의 제철 산업을 살리고 싶어 하잖아요. 철강 산업을. 네네. 철강에 들어가는 석탄은 보조금을 더 줍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의 노동자들에게는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부자 감세라고 해서 미국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 거겠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특히 철강을 살리려고 하고 있고 철강 주변의 에너지 산업 부분에서는 미국의 백인 노동자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백인 노동자들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고 확대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간 선거에도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중간 선거를 하면은 특히 트럼프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은 정말 잘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공화당을 지지하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혜택이 없느냐? 그건 세제만 보셔서 그런 거고 산업 정책을 보면 이 석탄과 철강 그리고 천연가스 물론 이 사주들은 또 돈 있는 에너지 산업가들이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거기에 일자리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좀 그렇죠. 정교한 정치적 기획이기 때문에 하원 상원을 다 통과하는 데 그렇죠. 성공했겠죠. 처음에는 안 될 줄 알았는데 네. 우당탕하더니 되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나라의 배터리 산업에 영향을 많이 끼칠 거라고 네. 말씀 주셨는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데는 영향이 있지 않나요? 어때요?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은 이제 양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이든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짓고 있어요. 근데 그걸 뺏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다만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중국산 집어넣지 말아라. 그러니까 중국하고 뭔가의 반도체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불이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냐면 한국의 그 소재 장비, 반도체 소재 장비도 중국에다가 투자를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왜냐하면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는 중국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보급형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한다든지 이거는 중국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삼성전자는 많이 합니다. 여기에 시설 증설을 못하게 해놨어요. 중국의 시설 증설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면은 미국에서의 반도체 공장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을 갖고 짓는 것은 문제가 없죠. 이거는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트럼프 행정부하고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다시 뺏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어떤 생산은 나름대로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미 숙련된 중국 노동자들이 그걸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숙련된 나름대로 거기 생태계가 존재하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해서 지금 중국에서 철수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대단히 양가적인 입장이 반도체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한국에도 이익 보는 산업이 있죠.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자 석탄을 수출하는 장려금도 주잖아요. 천연가스 수출 장려금도 줍니다. 이번 법안에서요. 네, 법안에 그렇게 되면 더 많이 수출하려면 LNG선이라든지 이런 게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조선에서 미군 실어 날라야 되니까. 네, 미군 군인들의 해군의 수리를 뭐 한국 조선에 맡긴다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의 LNG 수출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네네.
그럼 천연가스 수출량이 늘어나게 되고 한국도 지금 알래스카 개발에 참여하겠다 그러잖아요. 지금 관세 협상 이런 것에 딜을 위해서 이건 뭐냐면 LNG 선의 증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LNG 증가에서 한국의 조선업이 분명하게 이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방위산 업체들도 조금은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 예산을 늘리니까 한국의 제품을 일부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미군하고의 협상 통해서 우리나라가 국방비 부담도 늘어나고 미국의 뭐 F-35로 전투기를 더 산다든지 이런 우리도 미국 그 국방의 어떤 물품을 사야 되지만 미국 또한 저기 국방부 예산이 올라가면 한국에서의 수입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득을 보겠고 저는 바이오는 좀 양가적일 거라고 봐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약값에 대한 규제를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약값에 대한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번에요? 네, 이번에 풀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약을 자유롭게 비싼 가격에 수익성 있게 한국이 수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은 좋은데 문제는 이번에 복지 부분에서 특히 가난한 사람과 고령층의 복지는 정말로 축소가 되는 게 핵심이 이 메디케어입니다. 메디케어. 미국은 의료보험 제도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 돼 있는데 메디케어는 뭐냐면 완전한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의료 부분인데 이 부분이 축소가 됐어요. 축소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했냐면 나름대로 우리 미국의 이제 뉴욕타임즈나 뭐 CNBC는 비판을 하죠. 이렇게 지금 1980년대 뭐 레이건 닮았다고 하는데 그때하고 지금 고령화 사이인데 이 노인 인구가 많은 데서 메디케어를 중단해 버리면 죽으란 얘기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우리는 메디케어를 예산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건을 강화했을 뿐이다. 트럼프 쪽에서 얘기하는 거. 왜냐하면 한 달에 60시간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유지해 주겠다.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줄 테니 자꾸 그러니까 이쪽에서 볼 때는 공화당에서 볼 때는 일을 안 하면서 국가가 되는 복지 혜택만 받아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푸드 쿠폰, 음식 쿠폰도 주는 것도 한 달에 60시간 일해라. 그 60시간 일한다는 걸 증명한다라면 축소 안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인들이 얘기하는 건 복지 예산 축소가 아니다. 노동에 대한 동기부여다. 그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되면 한국이 사실은 축소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인들 어떻게 네. 한 달에 60시간씩 일해요. 그러면은 메디케어가 줄어들게 하면 한국의 제약 산업들이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이 축소된다고 볼 수도 있죠. 가격은 올릴 수 있지만 시장이 축소될 수가 있다는 부분에서 한국에는 양가적입니다. 그러지만 하여튼 이번에 나타난 건에서 하여튼 우리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트럼프 정부가 보수고 부자 감세고 복지 예산 축소라고 얘기하는데 공화당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이걸 뷰티풀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복지를 조건부 복지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네. 근데 예전에 많이 했던 건 사라강님이 감사합니다. 사라강님 너무 똑똑하시대요. 줄줄줄줄 청산유수 같이 설명하신다고. 그러니까 복지라는 건 사실 국민들에게 주는 권리인데 복지는 전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조건부 혜택으로 만든 거죠. 권리라는 데까지 오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사실 복지를 조건부로 주는 건 그 옛날 한 2,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하겠다는 거네요. 트럼프는. 이거 잘 될지. 제가 근데 요거는 저번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처음에 트럼프 당선되고 집권할 때 이거는 마가 세력하고 그 실리콘밸리의 자본가들의 철학이 이게 합쳐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마지막으로 요거 여쭤보고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요 법안으로 구현되는 트럼프 정책에는 이제 피터 틸이나 일론 머스크 같은 실리콘밸리 하이테크 기업가들은 이제 없는 거예요? 완전히 없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거는 별도로 방안을 발표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 6월에 발표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오빠 법안 통과한 게 온 저기 정치력이 집중되다 보니 이거는 이제 여름 휴가 이후에 가을 정도에 발표될 거라고 본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안 맞잖아요. 아구가 안 맞잖아요. 논리가. 그러니까 AI 규제 뭐 좀 풀어주고 그리고 뭐 AI 투자 제대로 하고 뭐 전력망 투자 제대로 하고 재생에너지 하고 막 이런 거를 상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력으로 새로운 지금 미국의 어떠한 기술 진보와 기술 발전을 통해서 번영을 이루겠다라는 것이 빠져 있어요. 그러네요. 기술 발전 즉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상징하는 것은 기술 발전이거든요. 기술 발전을 기본으로 해서 수용을 해서 국가를 번영시키겠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저는 빠져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보셔야 될 것은 이념을 넘어서 기술에 대한 정치인들이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기술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이것을 어떻게 수용했을 때 경제 번영을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특히 트럼프 정부도 그렇고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미중 간의 어떠한 경쟁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중국의 발전을 저해하려고 하는데 지금 중국 AI 부분, 휴머노이드 부분 거의 전력 질주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전력 질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속도를 늦추겠다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도 열받는 거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애플에게는 여전히 25%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25% 관세 매길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있고 그러면 애플 같은 경우도 미치고 한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갈등을 해도 결코 트럼프가 테슬라라든지 스페이스X를 죽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가 죽게 되면 중국하고의 경쟁에서 지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휴머노이드 지금 중국이 저렇게 마라톤하고 막 번토하고 막 격투기 하면서 이렇게 쫓아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테슬라 외에는 없거든요. 나머지는 앱트로닉이라든지 또는 피규어 A라든지 다 작은 기업들이에요. 대응할 수 없는 거고요. 자율주행 지금 2030년까지 중국은요, 여러분 100개 도시에서 자율주행 하겠다는 거예요. 로보택시. 아, 로보택시. 100개 도시입니다. 완전히 사람 없이 다니는 네, 택시. 로보택시가 지금이 4개 도시에서 중국도 4개 도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이 4개 도시를 여러분 100개 100개 도시로 도시에서 확대하겠다는 것이 중국이에요. 스케일 근데 앞으로 5년 남았습니다. 만으로는 4년 남았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테슬라를 없앤다?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날 때 이제 확인된 것이 저궤도 위성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스타링크죠. 중국도 여러분 저궤도 위성 엄청 띄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국은 아직 재사용 가능한 로켓은 못 만들었어요. 그러면 재사용 가능하다는 건 여러분 한 번 위성을 띄웠을 때 위성을 많이 쏘고 나서 다시 재사용하기 때문에 위성 하나당의 비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평균 비용이. 그럼 중국은 비싸도 좋으니 지금 띄우는 겁니다. 비싸도 좋으니 계속해서 띄우고 있는 거고, 근데 스페이스X 외에는 지금 저궤도 위성 스타링크를 띄울 수 있는 데가 아직 제대로 없단 말이죠. 로켓랩이라는 곳 아직은 소형 위성, 그러니까 소형 로켓만 재사용 가능하고 있고요. 블루 오리진은 너무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에게 뭐 나사를 통해서 국가적 그걸 안 주겠다. 그거는 미국의 번영을 완전히 죽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트럼프도 겁은 주지만 쉽게 그렇게 행동하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처음에 이 정권이 만들어질 때 피터 틸이라는 페이팔 창업자 또 팔런티어 창업하기도 네. 했던 그 사람이 사실 일론 머스크나 지금 부통령으로 제이디 들어간 벤스. 제이디 벤스가 다 같은 그룹으로 철학적인 공감대를 나누면서 정권에 그렇죠. 참여한 걸로 설명을 네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백악관에도 인물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도지에도 인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오늘 여러분들 외신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백악관에 있는 마가 흔히 말하는 이 참모들이 네. 숙청 작업에 들어갔던 숙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피터 틸 계열을 이제 해서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면서 트럼프에게 충성할래, 머스크에게 충성할래. 그래요? 이 작업이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 사실상 지금 실리콘밸리와의 결별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금 언론의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아메리카당 창당한다고 하던데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했던 실험은,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라든지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뭐 화성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전국 정당하는 거는 되게 어렵죠. 화성 가는 게 더 빠르겠다. 네네 그렇게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전국 정당을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를 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즉 상원 의혹 2~3석만 차지하겠다는 거잖아요. 또는 하원 의혹 8석. 동시에 2개를 이루면 좋겠지만 2개가 아니라 하나만 이뤄도 어차피 미국은 상원 하원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이 법이 통과가 안 되잖아요. 캐스팅 보트를 캐스팅 보트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공화가 어차피 비등비등하니까 중간에서 네, 딱 이번에도 50대 50으로 상원 통과됐잖아요. 알받기 하겠다. 네, 알받기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녹색당이 그렇게 많은 정책적 자신들의 정책을 현실할 때 지지율 의석수도 많지도 않았고 5.5%로 들어간 거잖아요. 5.5% 가서 연정 들어가가지고 정치 그렇죠. 관철하는 거잖아요. 장관도 몇 명 내고 막 그렇죠.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원전도 폐기하고 그렇죠. 막 그랬잖아요. 이런 정책들을 자기 정책들을 실현시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5.5%라도 이건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이것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가 무명의 예를 들면 강정수 같은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후보로 만들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서 어차피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꼬시겠죠. 공화당 나오면 내가 선거 자금 다 지원해주고 뭐 해줄게. 민주당 후보에게 너 거기 나오면 너 이번에 당선 내가 확실하게 같이 우리 해보자. 살살살살 기회다 대고 속삭일 겁니다. 하긴 또 트럼프한테 밑보인 다선 의원도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그 오빠법에 찬성 안 한 상원 의원들도 있고 하원 의원들도 맞아요. 있잖아요. 공화당에 있죠. 그렇죠. 그럼 이 친구들 잘잘잘잘 꼬셔서 야 탈당하고 우리 당으로 나와서
왜냐면 여러분 그 무소속들은 당선되거든요. 버니 샌더스 무소속이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당원이 아니에요. 또- 민주당의 그 열린 그 경선 체제에 참여할 뿐이지 그 민주당 당원이 아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또 재력으로 네. 돈을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선거 자금이 훨씬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부해주고 아메리카 당을 하면은, 뉴욕타임즈나 인데가 실수한 게 뭐냐면 전국 정당으로 제3당으로 설정하면은 가능성 저도 없다고 봐요. 근데 물론 저도 이렇게 기업인이 정치에 개입하는 거는 반대하지만 못할 건 없다라는 거죠. 될 수는 있을 것 왜? 같다. 왜? 지지한다기보다. 당선 가능성 높은 사람을 꼬드기면 되니까. 아. 이런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오바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게 상당히 그 실리콘밸리를 내치는 네. 과정이기는 하지만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건재할 것이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 주시는 네. 거네요. 갈등은 계속하겠지만. 네. 약간 씁쓸하기도 하고 모든 게 돈이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얘기는 재밌는데 네. 다음번에 또 네, 다뤄주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강정수 박사하고 같이 우리 오빠 법안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와의 갈등 다뤄봤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라이브 진행하니까요. 꼭 라이브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강 박사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